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탐구할 주제는 문명의 대화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기술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는데, 뭐랄까, 마음의 거리는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같고,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는 것 같고요. 네, 정말 그렇죠. 그래서 많은 석학들이 문명의 충돌은 피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의 저자는 평생에 걸쳐서 정반대의 길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바로 문명의 대화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대화라는 게 그냥 우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같은 그런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네,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것은 대화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한 학자의 평생에 걸친 철학적 탐구입니다. 어쩌면 대화의 목적이 상대를 설득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될 거예요. 와, 듣기만 해도 흥미롭네요. 상대를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대체 왜 대화를 하는 걸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 학자가 왜 하필 충돌이 아닌 대화, 어찌 보면 좀 낭만적으로 들릴 수 있는 화두에 평생을 바쳤는지 그 여정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이 탐구의 시작점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보통 이런 주장은 1990년대에 세뮤얼 헌팅턴의 문명 충돌론이 나온 뒤에 그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시작됐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학자의 고민은 그보다 훨씬 이른 1960년대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0년대요? 와, 거의 반세기 전이네요. 그 시절에 벌써 문명 간의 갈등을 예견하고 대화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타이완에서 미국 엘리트 학생들과 교류를 하면서 동서양 문화에 대해 아주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고 해요. 그 경험을 안고 하버드에 유학 가서 철학자 칼 야스퍼스의 기축시대라는 개념을 만나면서 사상적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기축시대 저도 들어봤어요. 기원전 6세기 무렵에 인류의 위대한 정신적 스승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했던 시기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중국의 공자, 인도의 석가모니,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처럼요. 불교, 유교, 그리스 철학, 기독교, 이슬람교 같은 위대한 정신 문명의 뿌리가 바로 이 시기에 형성됐고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핵심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 학자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발견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다른 기축시대 문명들은 현재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왜 유독 유교 문명만 20세기 중국에서 그토록 가혹하게 파괴되고 부정당해야 했을까? 바로 이게 그의 학문적 여정의 첫 번째 화두가 된 겁니다. 자신의 뿌리인 유교 문명이 왜 이런 비극을 겪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곧 인류 문명 전체의 과제를 푸는 열쇠라고 본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가 아니라 우리 것의 비극에서부터 탐구를 시작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여기에 또 하나의 시대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서구 지성계의 대세는 현대화는 곧 세속화라는 공식이었거든요. 과학이 발전하면 종교나 전통 같은 건 사라질 거라는 믿음이요. 네, 바로 그거죠. 비합리적인 것들은 자연히 사라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웬걸요? 20세기 후반이 되니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종교가 부활하고 문화적 정체성이 더 중요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상과 정반대로 갔군요. 저는 자신의 문명적 뿌리에 대한 고뇌가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서구 중심의 현대화 이론이 현실에서 한계에 부딪히는 걸 목격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두 가지 배경이 그를 문명의 대화라는 길로 이끌었겠네요. 네. 그래서 그는 서양의 과학, 민주주의, 인권 같은 계몽주의의 성과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배워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어떤 주장이죠? 바로 그 계몽주의만으로는 인류가 당면한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계몽주의가 현대사회의 근간인데 그게 결함이 있다고요? 이건 마치 우리가 매일 숨쉬는 공기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아주 도발적인 주장인데 크게 세 가지 결함을 지적합니다. 첫째는 편협한 인간 중앙심주의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중심이라는 생각. 네,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보고 자연을 정복과 이용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태도죠. 이런 생각으로는 기후변화 같은 생태 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건 이제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긴 자연을 그저 자원으로만 보니 이런 환경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강력한 도구적 합리성입니다. 도구적 합리성.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모든 것을 효율, 비용, 데이터로만 판단하는 사고방식이죠. 아, 효율성. 네,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는 이 합리성이 최고지만 이걸 인간관계나 국제정치에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감이나 신뢰나 틀론 다 사라지고 차가운 계산만 남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평화 공존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함은 뭔가요? 더 근본적인데요. 계몽주의가 기존의 종교적 권위에 저항하며 탄생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인간의 정신적, 영적인 차원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물질주의와 반종교적 성향이군요. 맞아요. 이 학자는 계몽주의가 종교의 권위를 비판한 건 옳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에게 꼭 필요한 의미와 정신적 가치까지 뭐랄까 목욕물과 함께 악의를 벌이는 우를 범했다고 봅니다. 와, 그 결과 현대사회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깊은 정신적 공허함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진단이죠. 듣고 보니 정말 현대사회의 문제점들을 정확히 꿰뚫고 있네요. 인간 중심주의가 낳은 환경 파괴, 도구적 합리성이 낳은 인간 소외, 물질주의가 낳은 정신적 공허함까지요? 그럼 이 학자는 현대화는 서양화다라는 공식을 거부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다원적 현대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다원적 현대성이요? 네, 현대화로 가는 길은 단 하나, 서양을 따라가는 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프랑스와 미국의 민주주의가 다르듯 각 문명이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자원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현대화를 이룰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계몽주의라면 이 현대 사회를 만든 강력한 엔진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면 이걸 수리하거나 보완할 부품은 대체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학자는 모두의 예상을 깨는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네. 미래가 아니라 과거, 그것도 20세기에 가장 철저히 부정당했던 유학에서 그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고 말이죠. 유학이요? 솔직히 좀 의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유학하면 권위주의, 가부장제 같은 약간 낡은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가진 오해라고 이 학자는 지적합니다. 어떤 오해죠? 먼저 유학은 고정불변의 박제된 사상이 아니라 이미 스스로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는 점을 강조해요. 스스로 변화했다고요? 네. 예를 들어 삼강오련에서 군위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처럼 현대적 가치와 맞지 않는 삼강은 이미 유학자들 스스로 폐기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아, 낡은 부분은 스스로 도려냈다는 거군요. 그럼 어떤 부분이 여전히 유효하고 심지어 계몽주의를 보완할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바로 인, 의, 예, 지, 신 같은 오상의 가치입니다. 오상? 네, 이 가치들이 계몽주의의 빈자리를 채워줄 중요한 자원을 담고 있다는 거죠. 가령 서양 자유주의가 주로 고립된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집중했다면 유학은 인간의 관계 네트워크 속에서 파악합니다. 아, 관계 속의 인간? 그렇죠. 가족, 친구, 이웃, 공동체 속에서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거죠. 현대사회의 고질적인 외로움과 고립의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권리만 외치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로 대표되는 아주 넓은 인문적 시야입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요? 네. 나의 수양이 단지 나 개인의 성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과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나아가 천하, 즉 자연과 온 세상의 평화와 조화로까지 연결된다는 생각이죠. 이게 바로 계몽주의의 인간 중앙심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통찰입니다. 잠깐만요. 그래도 유학의 가부장적인 측면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여성의 목소리가 배제되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 정말 흥미로운 주장을 하는데요. 유학의 핵심은 자신을 위한 학문, 즉 스스로를 갈고 닦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 경전을 해석하고 실천하는 데에는 본질적으로 성별의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성별의 제한이 없다? 네. 카톨릭의 사제나 불교의 승려와 달리 논어의 전문가가 되는 데에는 남녀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누구나 유학의 텍스트를 새롭게 해석하고 현대적으로 재창조하는 데 공헌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와, 그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관점이네요. 유학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의 문으로 해석하는군요. 자, 그럼 이제 그림이 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한계가 드러난 서구 계몽주의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재발견된 유학이라는 보완제가 있어요.
이 둘이 만나야 하는데 여기서 드디어 대화가 등장하겠군요. 맞습니다. 이 학자가 말하는 진짜 대화는 대체 어떤 모습인가요? TV 토론처럼 서로를 공격하고 이기는 건 아닐 테고요. 바로 그 정반대입니다. 이 학자는 단호하게 말해요. 대화는 상대를 설폭하거나 제압하는 기교가 아니라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는 방식이다. 경청하는 방식이다. 네, 이게 핵심입니다. 대화의 목적은 상대를 내 편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목적이 뭐죠? 상대를 깊이 이해함으로써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아, 자기 반성? 네. 즉, 자기 반성을 통해 내 시야를 넓히고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 한마디로 대화는 타인을 향한 행위인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한 배움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예전에 누군가와 정말 치열하게 논쟁했던 기억이 나요. 이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대화가 끝난 뒤에 보니 상대방이 바뀐 게 아니라 제 생각이 훨씬 더 깊고 넓어져 있더라고요. 바로 그 경험입니다. 아주 겸허해지는 경험이었죠. 그게 바로 이 학자가 말하는 배우려는 마음으로 대화에 임하는 태도죠. 그는 이런 대화를 마치 친구를 사귀는 과정에 비유합니다. 친구를 사귀는 과정이요? 네, 정보기관이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 파일만으로는 한 사람의 영혼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오랜 시간 마음을 열고 만나고 웃고 때론 다투기도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야 진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죠. 문명 간의 만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와 선종이나 천태종 같은 독창적인 중국 불교로 뿌리 내리기까지 수백 년의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요. 그렇게 깊은 이해와 자기 성찰에 이르기 위한 대화라면 분명히 필요한 조건들이 있겠네요. 네,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인성의 지도, 즉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 네, 나와 다른 생각, 낯선 문화를 위협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풍요롭게 해줄 기회로 여기는 열린 마음이죠. 두 번째는 호혜성이군요. 상대를 내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이용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지하고 성실한 배움의 동반자로 존중하는 자세를 말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신뢰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비즈니스 계약도 법률도 성립할 수 없듯이 문명 간의 교류 역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하죠. 그렇죠.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낯선 존재에게서도 공통점을 발견하고 차이점을 배우고 함께 협력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문명의 대화라는 주제를 따라서 단순히 칠하게 지내자 하는 말을 넘어 현대사회의 근본적인 한계를 진단하고 그 대안을 고대의 지혜에서 찾으려는 한 학자의 깊은 사유를 함께 탐험해봤습니다. 저는 대화의 목적이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경청을 통해 나 자신을 성찰하고 시야를 넓히는 것이라는 점이 가장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진지한 대화는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최고의 공부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학자는 정보는 넘쳐나지만 지혜는 부족한 이 시대에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바로 경청의 예술, 얼굴을 마주하는 교류, 그리고 선인들의 지혜를 중시하는 것. 스크린 너머의 정보와 알고리즘이 우리를 지배하는 시대, 당신에게 이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어렵게 혹은 가장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번 한 주, 이 중 단 하나라도 의식적으로 실천해 본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가장 위대한 문명 간의 대화는 바로 당신의 작은 경청에서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